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전고점 대비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50% 이상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오늘 찍는 이 부동산 관련한 경제 영상은 이 포유 환율 연구소의 윤채현 소장님의 인사이트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나름 제 식으로 구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는데 그 전에 일단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거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고 경고를 해오신 바 있으세요. 그리고 올해 초에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양상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게 이 과거와는 이 전개 양상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죠. 이때도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한국발 위기가 아니라 이 미국의 금융위기빨 이게 전 세계 경제 위기로 번져 나갔던 게 200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락의 정도도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2008년도에는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높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2008년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또 2012년에 바닥을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바닥을 찍기까지 한 3, 4년 걸렸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건요. 이게 연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부동산 하락폭이 빠를까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열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요인을 먼저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 요인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먼저는 대외적 요인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할 만한 글로벌적 환경이 만들어진 게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시장 금리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먼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공급망에서의 생긴 문제로 물가가 상승한 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이 대면 접촉이 힘드니까 이 원자재를 생산하고 채굴하는 데 차질이 생기겠죠. 이 구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모든 전반적인 산업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가 구리이지 않습니까? 뭐 전기라든지 제조라든지 부동산 이 주택 건설하는 데도 구리가 들어가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표면에 있는 구리는 거의 다 채굴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리를 생산하려면 이거를 갖다가 이 지하 깊숙이 내려가 가지고 이 채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대면 접촉이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원자재를 채굴하는 데 보다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인으로 일단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서로 간의 그 접촉이 힘들어지니까 이 유통에도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그 물가 상승의 핵심적인 요인들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작년 말쯤에 이게 서서히 이게 하락하는 국면이었거든요. 이게 하락하는 국면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물가 상승을 이 고물가를 유지시키는 시발점이 된 거죠. 이 러우 전쟁에 의해 가지고 밀가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또 석유랑 천연가스의 급등 등으로 이거는 그 거의 모든 물건의 근원 물가격인 이 원자재들의 가격이 다시 또 높게 상승 및 유지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고물가가 유지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 경제가 특히나 안 좋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더욱더 쥐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이 총 수출 중에서 이 중화경제권에 수출하는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작년에 헝다가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 이 중국도 그동안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여파가 이 한국에도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달러라든지 외화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힘드니까.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이 타국가 대비한 이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한국의 환율을 더 높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 한국 내적으로는 이게 결국 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왜?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이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 올 때는 이 외국 돈으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입 물가가 크게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글로벌적으로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게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여담이지만 이 물가가 오르면 왜 금리가 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비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즉, 내 시중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귀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게 뭐예요? 이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금리고 이자죠. 근데 이 돈이 전반적으로 다 귀해지니까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면서 이 시장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 생산과 유통망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물가 상승의 시발점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올해 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를 더 상승시키고 이게 장기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이 점차 표면 위로 드러나는 중국의 이 부동산에 기인한 중국 경제의 악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지금 한국은 시장금리가 과거와는 달리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부동산 폭락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그거 결국 금리예요. 부동산 가격은 결국 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핵심적인 금리라는 요인이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조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외적인 요인은 끝났고, 그럼 이제 대내적인 요인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데 이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들은 이 글로벌적으로 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이 내야 하는 주택에 대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이자 비용도 그만큼 더 증가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지. 이 한국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변동금리로 받은 비중이 무려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보다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미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50%인데 미국은 1%예요. 영국은 10%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GDP 대비했을 때 100% 정도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 한국이죠. 이것만 봐도 OECD 1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한국은 이 주택 입주 등에서 전세 제도가 활발한 국가라는 건데, 이렇게 전세를 끼고 주택에 입주하는 게 활발한데, 문제는 이 전세금이라는 게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금까지 이 가계부채에 만약에 포함시킨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그때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해서 130에서 1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라는 가계부채도 되게 심각한데 130, 140%다? 그럼 이거는 보다 훨씬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라고 그게 더 피부로 와닿고 체감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 FTX라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했습니다. 이 가상자산을 서로 시장 참여자들 간에 매매하는 그 시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의 어떤 수수료를 받아 먹는 그런 거래소 같은데, 여기가 파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FTX 거래소에서 가장 높은 유저 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비중이 6.8%로 가장 높았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 FTX 거래소 파산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만 무려 600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초에 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폭락했죠. 절반 이상으로 50%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600만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가상자산 하락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걸로 또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한 요인인 거고, 또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이 타국가 대비해서 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도 너무 높다라는 것도 문제죠.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이 전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건데,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게 글로벌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서히 금년부터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금년부터 아파트 값이 한 해에 1억씩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새도 집이 있어요. 마치 또 예수가 한 말 같으니. 그죠? 근데 우리는 집이 없는 젊은이들이 집이라는 것 때문에 장가를 못 가. 돈이 없으니까 집을 못 구해.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뭐 여자를 하나 꼬셔와가지고 거기서 뭐 애를 하나 낳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가정이 시작되고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화가 만사성인데 가정을 못 만드는 거야. 집이 없는 거야. 제일 먼저 집이 있어줘야, 이게 집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죠? 가화, 집이 없으면 이 화가 있나 없나? 없단 말이야. 가가 있어야 화가 있고, 화가 있어야 만이 있어 없어? 그 만이 만사성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가와 만사성이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어디 월세방, 고시방 이런 데 가죠. 이거는 살림을 할 수가 없어. 밥에 먹는 데가 없어.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 결혼하는 그 여자가 와서 같이 살 수 있나?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인구가 서서히 금년부터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금년부터 아파트 값이 한 해에 1억씩 뚝뚝 떨어져요.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20년, 30년 전에 일본에서 겪은 뭐죠? 부동산 버블이 우리 인구가 금년부터 줄어들어요. 작년까지는 안 줄었어.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인구는 마이너스로, 인구가 5천만 명에서 점점 줄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년 가면 갈수록 자꾸 인구가 줄어. 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와버렸어. 알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노인이 급속히 사라져가. 특히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빨리빨리 소비가 돼버려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보다 10배 더 무서운 코로나들이 옵니다. 와서 이것이 빡 번지니까 노인들이 팍팍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인구가 팍팍 줄어들어가요. 그러면 주택이 빈집이 막 생겨. 아무리 공짜로 살아도 안 살아요. 누가 그런 세금 많이 나오고 능크레 넓은 집에 그 애 하나 데리고 살 사람이 어디 있노? 귀신 나오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집이 빈집이, 지금 중국이 빈집 많죠? 건물 안 나가죠, 주택. 일본 빈집 천지죠. 이것이 한반도에 오고 있는데도 작년까지 그것도 모르고 막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가만히 있는 주택 가지고 세금을 받으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나는 양도소득세 안 받아요. 알겠죠? 부동산세 안 받아요. 임대소득이 있는 것만 세금을 받아. 아, 남편하고 아파트 한 40평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 수입원이 없어. 그런데 뭐 재산세, 부동산 종부세, 그죠? 이거 내라고 그래. 그런 거 앞으로 폐지야.
그거 안 해도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데서 수익을 얻어야지, 가만히 있는 부동산에서 세금 거두는 이런 발상을 한 공무원들은, 이제 정치인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엄격히 따지면 집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빚지는 신세야. 가만히 있는 집에서 수입도 없는데,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서 남은 돈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또 그거에서 또 세금을, 그거 가지고 있는 죄로 세금을 내야 되나? 이는 국가 세금 제도를 대개혁해야 돼. 자동차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고물이 돼 가는데, 자동차 보유세를 왜 받노? 맞아요. 나중에는 20만 원짜리 차로 바뀌어버려. 100만 원짜리로 바뀌어버리는데, 자동차 보유세를 계속 내고 있어. 잘못돼 있죠? 자동차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시장이나 가고 볼일 보는 사람들은 아깝잖아. 그래서 자동차 보유세 받는 거. 테레비 보유세 받아야 되나?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활동해서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다 못 받아내고, 가만히 있는 가정주부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 받기 좋거든. 안 내놔면 집에다 압류해버려. 이런 도둑놈 같은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거두지 않고 다 뒷구멍으로 막 이거 보세요. 몇천억 매출한 회사가 내보다 세금을 적게 내요. 내가요 넷플릭스보다 세금을 많이 내죠? 넷플릭스는 그런 대기업보다 세금 더 많이 내잖아. 신문에 났죠? 내가 74억이 적은 돈이야? 2년 동안에 74억 냈어요. 그 2년이 뭐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에? 남들은 막 망해가지고 세금은 그냥 이자, 임대료도 못 낼 때. 맞아요. 나는 이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74억의 세금을, 내 개인 세금을 냈다 이거예요. 그거 적습니까? 한 2년 동안 한 달 평균은 얼마죠? 계산해봐요. 한 달에 3억 정도 나가죠? 그러면 이 불경기에 한 달에 3억이면 하루에 얼마죠? 근데 매출이 몇천억 되는 회사는 세금을 내보다 적게 내는데, 왜 그러냐? 전부 공제. 종업원들 월급, 공제, 다 공제하죠? 그런데 나는 공제하는 게 없다는 사실. 맞아요. 왜? 공제할 수 있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웬만한 걸 내 개인 돈으로 해버려. 공제 안 받아.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야.